1992년 대한민국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열기로 뜨거웠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라는 거물들이 각 축을 벌이는 정치의 계절 속에서 박태준은 조용히 자신의 생애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대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맺었던 철강 2천만 톤 시대의 약속을 완수한 뒤 미련 없이 포스코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정치의 갑옷을 입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해 10월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광양 4기 종합준공식은 그의 결심을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서막이었다. 행사장에는 포항제철 4반세기 대역사 준공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고 1만 2천여 명의 인파가 모여 1968년 영일만 모래 벌판에서 시작된 25년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성대함 속에서도 훗날의 갈등을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이 있었다. 그에게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끈질기게 부탁했던 김영삼 후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포스코의 위협을 이 사람 자본, 기술, 경험도 없이 시작해서 4반세기 만에 세계 3위의 철강사로 성장한 세계 철강사의 길이 남을 빛날 금자탑. 이어 연단에 선 세계철강협회장 로트는 박태준의 업적을 추진력과 엄격성, 탁월성으로 세계에 빛나는 모범. 한 개인의 리더십이 이룩한 기적에 존경을 표했다. 이들의 평가는 포스코의 성공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산업사에 당당히 이름을 새긴 역사적 사건임을 공인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박태준이 연단에 섰다. 그가 선 자리는 평범한 마이크 앞이었지만 실은 세계 최고의 철강인만이 오를 수 있는 상징적인 철의 용상이었다. 벅찬 감회를 누르며 그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기념사가 아니었다. 그는 먼저 대업을 위해 희생된 동료들의 영령을 기리며 제철 보국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서 포스코가 민족 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다음 세대의 번영과 행복을 창조하는 국민 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포스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엄숙한 약속이었다. 성대한 축제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무대 위에 있던 평범한 의자 하나도 함께 치워졌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다. 4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대업의 정점, 철의 용상이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 고요한 퇴장은 그의 또 다른 비장한 행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준공식의 화려함이 거친 뒤 박태준의 마음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그는 아직 흘려야 할 눈물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25년의 대업을 온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곳,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어주었던 단 한 사람의 영혼이 기다리는 곳이 있었다. 이튿날인 개천절, 그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붓글씨로 정성껏 쓴 보고문 두루마리를 챙겨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앞에 선 그는 사무치는 그림과 함께 자신과 한 시대를 공유했던 한 사나이를 향해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다. 카카, 훌초 박태준. 카카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카카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의 보고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였다. 그는 국가 부흥을 위해 일관 제철소 건설을 염원했던 박정희의 의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할 수 있어. 자신에게 특명을 내리던 그 카랑카랑한 음성을 회고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던 형극의 길 위에서
선진 철강국의 냉대와 모략, 수모를 견뎌야 했던 고통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철강 국력이야. 박정희의 불같은 집념과 건설 현장을 13차례나 찾아주었던 지극한 격려였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마침내 포스코가 세계 3위의 거대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6대 철강 대국으로 우뚝 섰음을 보고했다. 그는 이 모든 성취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님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준 대통령 덕분이었음을 밝히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 보고는 사적인 추모를 넘어선 공적인 임무 완수 보고였다. 박태준은 이 비장하고 아름다운 의식을 통해 박정희와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시작된 25년의 약속은 그렇게 한 줌의 흙 앞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린 이틀 뒤인 1992년 10월 5일, 박태준은 오랜 결심대로 6필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진 소식에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임직원들은 회사가 가장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곡한 만류 건의문을 올렸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건의문 여백에 직접 답을 적어 돌려보냈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람이란 때가 되면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6년 6개월의 고난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결단은 되돌릴 수 없었다. 포스코는 그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고 박태준은 남방 정책의 장도에 올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을 순방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조용한 퇴장과 헌신은 허락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거절했던 일이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이듬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그는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정치적 환경에 내몰렸다. 세계적인 철강 거인은 하루아침에 망명객 신세가 되었다. 일본 도쿄의 13평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아내와 단둘이 늙은 신혼부부처럼 조용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기약 없는 귀국을 기다리며 느끼는 고독과 답답함은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의 극명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시련은 그에게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모색하게 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고 있었다. 1997년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불리는 IMF 외환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박태준은 자신이 떠났던 정치의 무대로 다시 한번 역사의 부름을 받는다. 그는 김대중 후보와 손을 잡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박정희 시대로 상징되는 산업화 세력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화해였고, 둘째는 고질적인 지역 갈등인 영남과 호남의 화합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암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일본 대장성을 직접 찾아가 국가 부도를 막을 급한 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가 하면 김대중 후보와 함께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여 화합의 디딤돌을 놓았다.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는 재벌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고 국민기업 포스코의 회장을 교체하는 역할에 나서며 국가 경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2000년 그는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며 국가 경영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 넘기 힘든 벽이 있었다. 하나는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김대중, 김종필 연합이 균열하며 급변하는 정치 지형이었다. 결국 그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해야 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그가 던진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는 한국 현대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모든 공직을 내려놓은 박태준은 오롯이 개인의 삶으로 돌아왔다. 2001년 그는 뉴욕에서 대수술을 받았다. 그의 폐를 압박하던 3.2kg에 달하는 거대한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의사들은 그 원인으로 영일만 모래벌판에 미세한 규사 성분을 지목했다. 제철소 건설을 위해 그가 들이마셨던 영일만의 새 모래가 그의 육신에 새겨져 병이 된 것이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희생의 훈장이자 피할 수 없는 직업병이었다. 건강을 회복한 뒤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미완의 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일본과의 노벨 과학상 수상 격차가 17대 0에 달하는 현실을 통탄하며 교육이 일본에 앞서야 진정으로 일본을 앞서는 것, 즉 그 길을 할 수 있어. 제철보국에 이어 교육보국이야말로 그가 남은 생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마지막 소명이었다. 또 하나는 북한이 대일 청구권을 받아내면 그 자금으로 원산의 포스코에 제3제철소를 짓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 군인들을 포항과 광양으로 불러 기술을 가르치고 제철소를 북한 산업화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은 남북의 미래를 향한 마지막 열정이었다. 2011년 9월 그는 19년 만에 포항에서 퇴직 직원 370여 명과 재회했다. 그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맞았다. 연단에 선 그는 믿을 수 없게도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침 한 번 없이 청춘 시절의 우렁찬 기백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그 연설은 체육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행사를 마친 노병들은 우리 회장님, 대통령 출마해도 되겠어? 그의 변치 않는 기백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것은 꺼지기 직전의 불꽃이었다. 그해 11월, 10년 전 무록을 떼어난 부위에 암이 재발했다.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회복 과정에서 덮친 급성 폐렴이 그의 마지막 길을 막아섰다. 그의 정신은 포스텍 교정에 세워진 조각상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받침돌에는 강철 거인, 교육 위인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의 일생을 기리는 취지문이 새겨져 있다. 제철보국은 철강 불모지에 포스코를 세워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고 교육보국은 포스텍을 세워 이 나라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횃불이 되었다. 이에 그 숭고한 정신과 탁월한 위협을 길이길이 받들기 위해 여기 삼가 전신상을 모신다. 제철보국으로 조국의 산업화를 이끌고 교육보국으로 미래의 문을 연 거인. 그의 숭고한 삶은 철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한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의 명운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갈린다. 특히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회계의 투명성은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포스코가 탄생하던 시절, 한국 기업의 관행은 불투명한 시커먼 장부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는 후진적 경영의 상징이자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이 되기 쉬운 구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포스코는 회사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부 자체를 없애는 혁명적 발상을 채택해야만 했다. 이는 단순한 회계 방식의 변경이 아닌 기업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전략적 결단이었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당시 기획관리부장이었던 황경로가 있었다. 그는 금전 있는 곳에 사고 있다. 경영 철칙을 바탕으로 회계 질서가 곧 회사 질서와 직결된다고 믿었고 박태준 사장에게 단호하게 건의했다. 장부를 없애고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그의 제안을 단번에 수용했다. 이 결정으로 포스코는 시커먼 장부 없이
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기업이 되었다. 그 빈자리는 2개의 강력한 시스템이 채웠다. 타자기로 한 번에 6장에서 7장의 전표를 생산하여 모든 관련 부서가 동일한 기록을 보관하게 했다. 이는 누군가 부정한 의도를 품더라도 최소 4~5명 이상이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강력한 상호 견제 장치로 작동했다.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투명성의 그물망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른바 전표 시스템이다. 모든 부서와 공장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코드 번호를 부여했다. 이로써 자금과 물자의 모든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 어느 공장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포스코의 신경망 역할을 했다. 이른바 코드 시스템이다. 황경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으며 핵심은 24시간 내에 발견하는 것이라 보고 토요일 현금 지급 금지라는 구체적인 규칙을 도입했다. 이처럼 시스템에는 엄격했지만 사람에게는 유연했다. 기술자들의 예산 요구에는 대패질을 하듯 가차없이 깎아 악역을 자초하면서도 저녁에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잔을 기울이고 바둑을 두며 딱딱한 관계를 부드럽게 풀었다. 이는 그의 관리 철학이 얼마나 깊고 입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표와 코드로 대표되는 이 시스템은 투명 경영과 효율 경영의 원천이 되었다. 각 공장의 월별 회계 및 원가 계산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덕분에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사 운영 회의에서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다. 전산 시스템조차 없던 시절, 이 아날로그 방식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훗날 감사원이 감사를 나왔다가 오히려 한 수 배우고 돌아갔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모든 위대한 기업의 탄생 뒤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인재들의 운명적 만남이 존재한다. 종합제철소라는 거대한 꿈을 꾼 박태준이라는 리더 곁으로 황경로와 노중열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의 만남은 포스코라는 신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필연적 전제 조건이었다. 황경로와 박태준의 첫 만남은 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4년 황경로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부로 발령받아 당시 교무처장이던 박태준과 처음 대면했다. 이미 그때부터 황경로의 전문성은 군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이들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 곳은 대한중석이었다. 1965년 대한중석 사장으로 부임한 박태준은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혁신할 전문가를 물색했고 황경로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로 결심한다. 대한중석의 전 임원과 간부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시스템에 대한 열흘간의 강의를 맡긴 것이다. 황경로는 이 시험대를 완벽하게 통과했고 그의 능력을 확인한 박태준은 그를 대한중석으로 영입했다. 한편 황경로가 육군 경리학교 교관으로 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교육생이었던 노중열을 처음 만난 것이다. 훗날 황경로는 군 전역을 앞둔 노중열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한다. 미국계 비료회사로 가려던 그에게 비료 공장으로 가지 말고 박태준 사장을 만나봐. 이 한마디가 노중열의 운명을 바꾸었다. 박태준은 노중열에게 큰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일하시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노중열은 그날로 대한중석에 합류했다. 이렇게 포스코 신화의 주역들은 하나의 팀으로 뭉치게 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팀으로 뭉친 이들은 종합제철소라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을까? 위대한 기업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행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는 체계적인 조직 설계와 함께 법적,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수반된다.
포스코 창업팀은 황무지에 제철소를 세우는 동시에 포스코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회사를 창조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했다. 모든 것은 대한중석에서 시작되었다. 1967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한중석을 종합제철 사업의 주체로 결정했다. 박태준 사장은 내부적으로 환경로를 실무 책임자로, 노중열을 부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에 있었다. 대한중석의 민간인 주주들은 회사의 자금을 종합제철이라는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1968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박태준은 이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투자를 관철시켰다. 환경로를 비롯한 경영관리 부문 인력들은 공장이 아닌 회사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미국의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법과 일본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법을 동시에 연구했다. 그리고 두 시스템의 장점을 조화시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것이 바로 포스코 시스템의 탄생이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적 상황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경영 체계를 창출해낸 과정이었다. 이 시스템의 철학적 기반은 박태준 사장이 포스코 창립 기념사를 준비하던 환경로에게 직접 내린 3가지 지침에 명확히 드러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금전과 물자에 대한 부전의 근절과 인화를 원칙으로 합시다. 이 3가지 원칙은 포스코의 모든 경영 활동을 관통하는 철학적 주춧돌이 되었다. 포스코는 태생부터 국가기관 산업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1970년 포스코는 정부와 협의하여 철강공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제철소 건설에는 항만, 도로, 용수 등 막대한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개별 기업이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법은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다. 당시 국가 1년 예산이 6, 7천억 원 수준일 때 포스코가 매년 요구한 40억 원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환경로는 매년 정부 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아니 2억 원이면은 전국의 파출소에 필요한 돈을 다 댈 수 있는데 포스코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핀잔을 들어가며 통사정을 해야 했다. 이처럼 힘겹게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포스코는 이제 더 큰 무대로 나아가야 했다. 세계 무대에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격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스코 1기 설비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중열은 일본 철강업계가 의외로 협조적이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일본 최초의 근대식 제철소인 야하타 제철소는 청일전쟁의 배상금으로 건설되어 일본 군국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약 70년 후 한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인 포항제철소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의 자금으로 건설되어 한국 경제의 부흥의 견인차가 되었다. 역사는 이처럼 묘한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1기 건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2기 설비 확장 자금을 확보하려 하자 일본의 태도는 돌연 냉담해졌다. 이때 박태준 사장의 전략가적 면모가 빛을 발했다. 그는 국제협상에서 경쟁적 지렛대를 창출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른바 성서격동, 즉 서쪽에서 소리를 내어 동쪽을 친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한 것이다. 일본 금융계와 철강업계가 2기 사업 지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포스코를 압박하는 상황이었지만 박태준은 의도적으로 독일의 오토사, 오스트리아의 페스 알핀회사와 접촉하며 설비 및 차관 도입 현상을 본격화했다. 유럽 기업 관계자들을 포항으로 초청해 밤샘 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노출시켜 일본 측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유럽의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일본 업계는 화들짝 놀라 밀사를 급파했다. 그때 도쿄에 있던 노중열에게 박태준 사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 측에서 그동안의 비협조를 양해해달라면서 이번만은 특별히 참여시켜주겠다고 했으니 그리 알고 협조해주게. 박태준은 이렇게 일본 컨소시엄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974년 8월 노중열은 내년 공장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하지만 때는 최악이었다. 불과 며칠 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이는 미국 금융가의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정부조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중열은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미국 수출입은행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 워싱턴의 유명 레스토랑인 메이플라워 호텔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그리고 하루 먼저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에게 넉넉한 팁을 건네며 최고의 서비스를 부탁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에게 웨이터는 마치 오랜 단골을 대하듯 미스터 노. 극진히 맞이했다. 이 작은 연출은 그를 순식간에 미국 금융가의 영향력을 가진 거물처럼 보이게 했고 협상을 위한 썩 괜찮은 미천이 되어주었다. 물론 성공은 단순한 기교 덕분이 아니었다. 협상을 주도한 클라크 씨는 이미 노중열의 안내로 포스코를 견학한 적이 있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치밀한 사전관계 관리와 현장에서의 수완이 결합하여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을 성공적으로 확보해냈다. 수많은 위기를 기지와 전략으로 돌파한 포스코. 그러나 진정한 독립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 즉 신용으로 일어서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업 성장의 궁극적인 단계는 정부나 타 기관의 보증이 아닌 스스로의 신용만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증표와 같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순간 역시 바로 이 신용을 증명해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977년 늦가을, 포스코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4기 설비 도입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 보내야 할 착수금 예산을 대한민국 국회가 전액 삭감해버린 것이다. 국가적 프로젝트의 발목이 국가에 의해 잡힌 형국이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규모의 고개를 저었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적 신뢰도 추락이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태준 사장과 노중열은 홍콩으로 날아갔다. 그들은 정부 보증서 한 장 없이 오직 포스코라는 이름 석자만 들고 미국 시티은행의 해외 계열사인 APCO의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APCO는 포스코의 재무 건전성과 그간의 성과를 신뢰하여 정부 보증 없이 1억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APCO 행장이 남긴 말은 이 사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신용이 생명인데 착수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창업 초기부터 시커먼 장부를 없애고 쌓아온 투명 경영과 재무 건전성이 마침내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담보, 즉 신용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포스코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우리 돈을 써달라 찾아왔다.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포스코는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되었다. 포스코의 성공 신화는 단순히 철을 생산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본질은 장부 없는 회계 시스템으로 상징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황무지 위에 세워 올린 과정에 있다. 초창기부터 부패와 비효율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설계했기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리더십이 없다면 뿌리 내릴 수 없다. 환경론은 박태준 회장의 위대성이 바른 건의를 수용하는 안목에 있었다고 단언한다. 전문성을 존중하고 옳은 제안이라면 즉각 실행에 옮기는 그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포스코 시스템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대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며 가족이 아닌 창업 동지들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일화는 회사를 향한 그의 순수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포스코의 성공은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뼈대와 리더십이라는 뜨거운 심장이 결합한 결과였다. 이 모든 역경의 도가니 속에서 노중열이 체득한 원칙은 포스코 전체의 운영 철학으로 승화되었다.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의 역량과 신용을 키워나가는 것. 이 원칙은 단순한 좌우명이 아니다. 이는 생존과 패권을 향한 포스코의 수십 년간의 투쟁 속에서 단련된 핵심 운영 철학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